여기서 자면 안 돼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온 순간 소녀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편의점 유리창에 등을 기댄 채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12월 초의 밤 공기는 차가웠고 소년의 손등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앞을 지나친 건 우연이었습니다. 아니, 우연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몇 살이고 무엇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신다면 다가오는 연말 좋은 일들만 가득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도망친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살기 위해서였고 어쩔 수 없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선택이 평생의 짐이 되기도 하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25년 전 떠났던 한 남자와 부모 이름조차 적히지 못한 한 아이, 그리고 그 사이에 남아있었던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되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 남자에게 과연 다시 어른이 될 기회는 남아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문도혁입니다. 올해 47입니다.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일합니다. 제 직업은 위기관리 컨설턴트입니다. 기업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일이죠. 숫자와 데이터로 문제를 진단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냅니다. 감정은 배제합니다. 결과만 봅니다. 그렇게 2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지방의 한 중소기업 구조조정건으로 3일간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회의는 늦게까지 이어졌고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작은 도시의 밤은 서울보다 훨씬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도 듬성듬성했고 사람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불빛이 보였을 때 저는 물 한 병만 사가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길에 그 소년을 봤습니다. 편의점 유리창 바로 옆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따뜻한 바람이 스치는 그 자리에 소년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고 손은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였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한두 걸음 걸었습니다. 그런데 발이 멈춰졌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멈춰진 겁니다. 뒤돌아봤습니다. 소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기 있는 게 당연한 것처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거라는 듯이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말을 걸었을 때 소년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야 한다고 말했을 때 그제야 소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16, 아니 17쯤 되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텅 비어 있었습니다. 뭔가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소년은 집이 어딨냐고 되물었습니다. 비웃는 투였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을 봐도, 뉴스에서 어려운 사연을 들어도 저는 늘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실은 냉정하니까요. 모든 사람을 구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보호자한테 연락할 수 있냐고 물었을 때 소년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여기서 그냥 가면 됐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편의점 직원에게 말하거나 그렇게 하면 됐습니다. 제 책임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저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입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자면 안 된다고 말하는 제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소년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계가 가득했습니다. 제가 뭔데 상관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상관 안 하지만 여기서 자면 안 된다는 건 사실이라고 답했습니다. 소년은 픽 웃었습니다.
조소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라는 거냐고, 따뜻한 집이냐, 경찰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소녀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내일이면 또 어디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내내 제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웅크리고 앉아있던 소년의 뒷모습, 텅 빈 눈빛, 집이 어딨냐고 말하던 목소리.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저런 문제는 사회복지사나 상담사가 다룰 일이라고.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쯤 저는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나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편의점까지 걸어갔습니다.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소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완전히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후드티를 머리까지 뒤집어 쓴 채, 몸을 웅크린 채로. 편의점 직원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익숙한 풍경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소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소년이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여기 있다고 했더니 소년이 왜 또 왔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짜증이 아니라 그냥 지친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왔다고. 정말 이유를 몰랐으니까요. 일단 일어나서 얘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소년은 뭘 얘기하냐고, 불쌍하니까 도와주려는 거냐, 경찰 부르려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비로소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얼굴에는 화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 뒤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름을 물었습니다. 소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이루한이라고. 저는 제 이름을 말하고 여기서 얘기하긴 춥다고 했습니다. 24시간 카페로 가서 따뜻한 거 먹으면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루한이 왜냐고 물었을 때 저는 나도 잠이 안 와서라고 답했습니다. 이상한 대답이었지만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잠이 오지 않았으니까요. 루한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걸음걸이가 조금 불안정했습니다. 아마 오래 앉아 있어서 다리가 저렸을 겁니다. 카페는 편의점에서 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대학가 근처라 그런지 밤늦게까지 문을 여는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저는 루한을 데리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루한은 말없이 따라왔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닌 것처럼. 카페에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님은 몇 명 없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두드리는 대학생, 졸고 있는 직장인 한 명. 뭐 마실 거냐고 물었을 때 루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핫초코 시키겠다고 하자 루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저는 그게 허락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음료를 주문하고 샌드위치도 2개 시켰습니다. 루한이 언제 마지막으로 밥을 먹었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루한은 창가 쪽을 바라보며 앉았고 저는 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음료가 나왔고 샌드위치가 나왔습니다. 먹으라고 샌드위치를 루한 앞으로 밀었습니다. 루한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배가 고팠던 게 분명했지만 급하게 먹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자존심을 지키려는 것처럼.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치로 판단하고 결과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안에서 뭔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 사는 거냐고. 집은 진짜 없냐고. 루한의 눈빛이 경직됐습니다. 신고하려고 묻냐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궁금해서라고 답했습니다. 루한은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어른들은 다 그렇게 말한다고. 도와주려고 한다면서 결국엔 다 어디론가 보내버린다고.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보호시설에 있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루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답이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거냐고 물었을 때 루한이 낮게 말했습니다. 나온 게 아니라 쫓겨났다고. 왜냐고 물었습니다. 루하는 자기가 문제아니까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싸움질하고 말 안 듣고 그러니까 쫓겨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며 샌드위치를 내려놓았습니다. 식욕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어른들은 다 똑같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착한 척 하다가 나중엔 다 귀찮아한다고. 그냥 혼자 있는 게 낫다고. 그 말에 저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루한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른들이 그랬을 테니까요. 저 역시 그런 어른 중 하나였으니까요. 천천히 말했습니다. 루한이 문제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냥 겁이 많은 아이라고 생각한다고. 루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하냐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어른이 무섭다고. 다시 버려질까봐. 그러니까 먼저 밀어내는 거라고. 루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말이 어디서 나온 건지 몰랐습니다. 저는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도 상담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루한의 마음이 보였습니다. 아니, 제 과거가 보였습니다. 25살의 제가 IMF 시절 모든 게 무너지던 그때 가장 중요한 사람을 두고 떠났던 그 순간이 루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뭔데 그런 말을 하냐고.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누군가를 버린 적이 있다고. 그 사람이 저를 필요로 할 때 저는 떠났다고. 루한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왜냐고 물었습니다. 겁이 났으니까라고 답했습니다. 책임지기 무서웠으니까. 저는 처음으로 그 진실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카페 안은 고요했습니다. 루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새벽의 어둠이 천천히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루한을 어디론가 보내지 못했습니다. 보호시설에 연락할 수도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텔 방 하나를 잡아주고 내일 다시 보자고 말했습니다. 루하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지만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건넨 10,000원짜리 몇 장을 주머니에 넣으며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등을 돌릴 때 그 어깨가 조금 덜 경직돼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루한에게 연락했습니다. 전날 밤 어렵게 받아낸 전화번호로 같이 아침을 먹자고 했습니다. 루한은 나왔습니다. 30분쯤 늦었지만 나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역 근처 김밥집에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루한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밥은 다 먹었습니다. 저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저는 루한에게 물었습니다. 서울로 가겠냐고. 제가 아는 곳이 있다고. 보호시설인데 괜찮은 곳이라고. 제가 직접 연락해서 자리를 알아보겠다고. 루한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믿고 싶지만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루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루한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출장을 하루 앞당겨 정리하고 저는 루한과 함께 서울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기차 안에서 루한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제가 뭘 물어도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저도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니까요. 서울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저는 루한을 데리고 강북에 있는 한 보호시설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정확히는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정아. 25년 전 제가 떠나온 사람. 시설 앞에 섰을 때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루하는 제 옆에서 불안한 듯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짧은 머리, 회색 카디건, 서류 뭉치를 들고 있는 여자.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을 때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정아였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그 순간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정아의 얼굴에 놀람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곧 무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보다 빨리 감정을 정리한 겁니다. 그게 정아였습니다. 항상 저보다 강했던 사람. 정아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지나쳐 루한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이름이 뭐냐고? 루한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정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제야 저를 봤습니다. 오랜만이라고 정아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아는 더 이상 사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루한을 안으로 데려가며 상담실로 가자고 했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루한은 긴장한 얼굴로 우리를 번갈아 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상담실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고 책장에는 동화책과 청소년 소설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정아는 루한을 의자에 앉히고 제게는 밖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복도에 나와 벽에 기댔습니다. 상담실 문은 닫혀 있었고 안에서 무슨 대화가 오가는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루한이 먼저 나왔습니다. 표정이 조금 밝아져 있었습니다. 정아가 뒤따라 나오며 제게 잠깐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루한에게는 다른 선생님이 시설을 안내해 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루한이 떠나고 저와 정아만 남았습니다. 정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왔냐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루한을 도와주고 싶어서라고. 정아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아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한을 받아들이겠다고.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루한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제가 나서야 한다고. 그냥 데려다주고 끝낼 생각이면 지금 데려가라고. 저는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정아는 한참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다고. 하지만 루한을 실망시키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루한은 시설에 남았습니다. 떠날 때 루한이 저를 봤습니다. 불안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루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는 건지 믿고 싶은 건지 모를 그런 눈빛으로. 집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지난 20년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일을 시작한 건지. 다음 날 오후, 저는 다시 그 시설을 찾았습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루한에게 한 약속. 그리고 어쩌면 25년 전에 지키지 못한 약속을 뒤늦게라도 지키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릅니다. 시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접수대에 앉아있던 젊은 직원이 저를 보고 물었습니다. 누구를 찾느냐고. 저는 이루한을 만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상담사 선생님께 말씀드리겠다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정아가 나왔습니다. 낮 햇살 아래서 보는 정아의 얼굴은 어젯밤보다 더 선명했습니다. 주름이 조금 늘었습니다. 눈가에 입가에. 하지만 눈빛만은 그대로였습니다. 맑고 단단하고 어떤 흔들림도 허락하지 않는 그런 눈빛. 정아가 먼저 말했습니다. 루한은 오후 3시쯤 돌아온다고. 학교 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고. 기다릴 거면 상담실에서 기다리라고. 저는 고맙다고 답하고 정아를 따라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어제와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낮에 보니 더 작아 보였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먼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아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저는 앉았습니다. 정아는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책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아는 서류를 정리하는 척했고 저는 창밖을 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그게 핑계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루하는 어떻게 지내냐고. 정아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긴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나쁘지 않다고. 밥도 잘 먹고 밤에도 잤다고. 저는 안심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정아가 서류에서 눈을 떼고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 루한을 도우려고 하냐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저도 몰랐으니까요. 그냥 그 아이를 보니까 마음이 불편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고. 정아는 제 대답을 듣고 작게 웃었습니다.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그냥 지나쳤을 거라고. 그게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정아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정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이 변하긴 하는구나, 라고. 그 말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안도, 의심, 그리고 어쩌면 원망.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아는 언제부터 여기서 일했냐고. 정아는 15년쯤 됐다고 답했습니다. 처음엔 자원봉사로 시작했는데 그게 일이 됐다고. 그리고 이게 천직인 것 같다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왜 이 일을 선택했냐고 물었습니다. 정아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누군가는 남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라고. 떠나는 사람은 많은데 남아서 지키는 사람은 적으니까.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아가 저를 돌아보지 않았지만 그 말이 저를 향한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때 떠나서. 정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다고. 그건 도혁이 선택한 인생이고 본인도 본인의 인생을 선택했으니까. 누구도 누구를 원망할 이유는 없다고. 하지만 정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조금.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그건 변명이 될 테니까요. 시계를 봤습니다. 3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아도 시계를 보고 일어났습니다. 루한이 곧 올 거라고. 밖에서 기다리는 게 좋겠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끝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겨울 오후의 햇살은 차가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웃음소리와 떠드는 소리가 복도를 채웠습니다. 그 속에서 루한을 찾았습니다. 검은색 패딩을 입고 가방을 한쪽 어깨에 걸친 채 들어오는 루한.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표정이 어제보다는 덜 경직돼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루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무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조금 밝아졌습니다. 왔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루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물었습니다. 왜 왔냐고. 답했습니다. 약속했잖아, 내일 다시 온다고. 루한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웃음이라고 하기엔 부족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루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어땠냐고. 힘들진 않았냐고. 루한은 괜찮았다고 답했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거짓말 같지 않았습니다. 같이 저녁 먹을까? 라고 제안했습니다. 루한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정아를 쳐다봤습니다. 정아는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아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루한에게 말했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도 된다고. 하지만 8시까지는 돌아와야 한다고. 루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정아를 봤습니다. 정아도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루한을 실망시키지 말라는.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루한과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시설 근처 작은 식당으로 갔습니다. 김치찌개와 제육볶음을 파는 평범한 식당이었습니다. 저는 루한에게 뭐 먹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루한은 아무거나 괜찮다고 했습니다. 저는 김치찌개 2개를 시켰습니다. 음식이 나오는 동안 저는 루한에게 물었습니다. 학교는 어땠냐고. 루한은 그냥 그랬다고 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물어봤다고. 어디서 왔냐고, 왜 여기 왔냐고. 대답하기 귀찮았다고. 저는 그랬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이니까 다들 궁금해서 그럴 거라고. 조금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루하는 대답 대신 물을 마셨습니다. 김치찌개가 나왔습니다. 루하는 숟가락을 들고 천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먹었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을 먹는 소리, 숟가락 부딪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식사를 거의 마칠 즈음 루한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랑 정아 선생님, 아는 사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되물었습니다. 루한은 분위기가 이상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본 사람들 같지 않았다고. 뭔가 숨기는 것 같았다고.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래전에 알던 사이라고. 아주 오래전에? 루한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오래전이냐고. 25년쯤이라고 답했습니다. 루한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럼 헤어진 거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루한이 다시 물었습니다. 왜 헤어졌냐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시절의 복잡한 감정을, 두려움을, 도망치고 싶었던 마음을 그냥 내가 겁쟁이였어 라고 말했습니다. 루한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아니냐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겁쟁이일지 모르니까요. 다만 이번엔 도망치고 싶지 않다는 것. 그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7시 반이었습니다. 슬슬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계산을 하고 루한과 함께 시설로 돌아갔습니다. 시설 앞에 도착했을 때 정아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루한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루한은 저를 한번 돌아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정아만 남았습니다. 정아가 물었습니다. 루한이 뭐라고 했냐고. 저는 별말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냥 밥 먹고 왔다고. 정아는 제 눈을 봤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루한이 뭘 물었냐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이를 물어봤다고. 왜 헤어졌냐고. 정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겁쟁이였다고 했다고 답했습니다. 정아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참 후 정아가 말했습니다. 지금도 겁쟁이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루한한테 잘해주는 것도 여기 오는 것도 다 죄책감 때문이라고. 진짜 루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도혁이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고. 루한을 돕고 싶은 건지, 과거를 만회하고 싶은 건지. 만약 후자라면 루한을 이용하지 말라고. 그 아이는 누군가의 속죄 도구가 아니라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아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루한을 위해서 이러는 걸까요? 아니면 제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일까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정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일단 루한은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도혁이 계속 올 거면 확실히 하라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사라지지 말라고. 루한은 이미 너무 많이 버려졌다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아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이번엔 정아는 제 눈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는 건지 그저 지켜보겠다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라고 정아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저는 정아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제가 정말 루안을 위해서 이러는 걸까? 아니면 과거의 제 모습을 루안에게서 보고 그때 못한 걸 지금 하려는 걸까? 답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루안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것. 그리고 정아에게 제가 변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것. 그게 이기적인 마음이든 진심이든 일단 시작한 이상 끝까지 가보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매일 시설에 들렀습니다. 처음엔 루안이 어색해했습니다. 제가 왜 자꾸 오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궁금해서라고 답했습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일주일쯤 지나자 루안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는 아직 없지만 말거는 애들이 생겼다고, 밥도 맛있다고, 방도 따뜻하다고.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정아는 여전히 저를 경계했습니다. 루안과 저녁을 먹고 돌아올 때마다 정아는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확인하는 것처럼 저는 매번 시간을 지켰습니다.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정아가 저를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루안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같은 반 아이와 싸웠다고, 심각한 건 아니지만 상대 부모가 항의를 했다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정아는 일단 루안과 얘기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들어보라고. 루안을 만났을 때 루안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었냐고. 루안은 한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 애가 저를 시설애라고 불렀다고. 부모도 없는 애라고 놀렸다고. 그래서 화가 나서 밀쳤다고. 저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루안의 떨리는 목소리가 억지로 참으려는 눈물이 보였습니다. 저는 루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화날만 했다고. 그런 말을 들으면 누구나 화가 난다고. 루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폭력으로 해결하면 안 된다고. 루안이 잘못한 게 아니라 방법이 잘못됐다고. 다음엔 선생님한테 말하거나 저한테 전화하라고. 루안이 물었습니다. 그럼 아저씨가 뭘 해줄 건데요? 라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같이 있어줄 거라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줄 거라고. 루안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루안 옆에 앉아 등을 토닥였습니다. 한참 후 루안이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루안을 돕는 이유가 이제는 죄책감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로 이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이 정아에게 보여주고 싶은 제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2달쯤 지났을 무렵 정아가 저를 다시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루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서류 때문이었습니다. 루안을 정식으로 시설에 등록하려면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보호자 동의서.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아가 서류 한 장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루안의 가족관계 증명서였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 이름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는 사망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5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라는 비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공란이었습니다. 이름도 주민등록번호도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정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 아버지 이름이 없다고. 적을 사람이 없어서 빈칸이라고. 그 말이 제 가슴을 세게 쳤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루안의 어머니는 혼자 루안을 낳았다고. 아버지가 누군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힘들게 루안을 키우다가
5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그 후로 루한은 친척 집을 전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루한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고. 귀찮아했다고. 결국 루한은 14살에 거리로 나왔다고. 그리고 보호시설을 들락날락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아가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안타까움, 분노, 그리고 체념. 이런 아이들이 많다고 정아가 말했습니다. 이름 없는 아버지를 둔 아이들,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부모를 둔 아이들, 법적으로는 혼자인 아이들. 그 아이들은 평생 그 빈칸을 안고 산다고. 왜 자기만 아버지가 없는지, 왜 자기는 버려진 건지 그 질문을 안고 산다고. 저는 루한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편의점 앞에서 봤던 그 텅 빈 눈빛, 집이 어딨냐고 되물었던 목소리, 어른을 믿지 못하겠다던 경계심. 모두 이해가 됐습니다. 정아가 물었습니다. 루한한테 이 얘기를 했냐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아는 루한도 안다고 했습니다. 자기 서류에 아버지 이름이 없다는 걸. 그래서 더 힘들어한다고.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존재라고 생각한다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정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혁이도 아는 거 아니냐고. 떠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남겨진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아를 봤습니다. 정아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25년 전 그날 밤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도 겨울이었다고. 눈이 내렸다고. 정아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고. 도혁과 정아는 대학 동기였고 졸업 후 1년쯤 연애를 했다고. 그리고 정아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며 숨이 막혔습니다. 정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도혁에게 말했을 때 도혁은 당황했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다고. 정아는 낳고 싶다고 말했다고. 함께 키우고 싶다고. 하지만 도혁은 대답하지 못했다고. 그저 시간을 달라고만 했다고. 며칠 생각해보고 얘기하자고. 그리고 일주일 후 도혁은 사라졌다고. 전화도 안 받았고 집에도 없었고 회사도 그만뒀다고. 완전히 연락이 끊겼다고. 정아는 한 달을 기다렸다고. 2달을 기다렸다고. 하지만 도혁은 돌아오지 않았다고. 그 시절이 IMF 직후였다고. 모두가 힘들었다고. 정아도 일자리를 잃었고 돈도 없었고 혼자였다고. 결국 정아는 아이를 낳지 못했다고. 그 말에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정아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물은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눈빛이었습니다. 원망하지 않는다고 정아가 말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그건 도혁의 선택이었고 본인도 본인의 선택을 했으니까. 다만 그 선택의 무게를 도혁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떠나는 사람은 떠나면 그만이지만 남겨진 사람은 평생 그 빈자리를 안고 산다고. 루한처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제가 떠올린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25년 전 그 겨울밤. 눈이 내리던 밤. 정아에게서 임신 소식을 들었던 그날.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책임질 자신이 없었습니다. 사회는 무너지고 있었고 저는 취업도 안 된 상태였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집을 나왔습니다. 전화번호를 바꿨습니다. 연락을 끊었습니다. 정아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로 갔습니다. 거기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정아를 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잊지 못했습니다.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 죄책감을, 그 비겁함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아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정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필요 없다고.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고 바꿀 수 없으니까. 다만 루안한테만은 그러지 말라고. 그 아이는 이미 한 번 버려졌다고. 다시 버려지면 안 된다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아를 봤습니다.
정아의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약속했습니다. 루한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정아는 제 눈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자주 시설에 들렀습니다. 루한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교 끝나고 같이 저녁 먹고 주말엔 영화도 보러 갔습니다. 루한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점 편해졌습니다. 어느 날 루한이 물었습니다. 왜 자기한테 이렇게 잘해주냐고.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저버린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한테 못해준 걸 루한에게 해주고 싶어서라고. 루한이 물었습니다. 그게 정아 선생님이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루한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그 사람 대신인 거네요, 라고.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라고 제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루한은 루한이라고. 누구의 대신이 아니라고. 저는 진짜로 루한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루한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믿고 싶지만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랬을지도 모른다고. 죄책감 때문에 시작했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지금은 진짜로 루한이 소중하다고. 루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루한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루한이 원하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제가 먼저 떠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루한이 작게 물었습니다. 진짜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라고. 루한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믿어볼게요, 라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과연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25년 전처럼 또다시 도망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제 앞에는 루한이 있었고, 정아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저버린 과거가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가겠다고. 설령 두렵더라도. 며칠 후 정아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루한이 학교에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상담실에 들어갔을 때 정아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정아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루한한테 후원자가 필요하다고. 법적으로 보호자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정서적으로 돌봐줄 사람. 그런 후원자가 있으면 루한이 더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다고. 제가 그 역할을 하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하겠다고. 정아가 물었습니다. 확실하냐고. 이건 일시적인 게 아니라고. 최소한 루한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관계라고. 감당할 수 있겠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다고. 아니, 하고 싶다고. 정아는 제 눈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다고. 서류를 준비하겠다고. 그날 저녁 저는 루한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루한의 후원자가 되었다고. 앞으로 학비나 생활비 같은 걸 제가 지원할 거라고. 그리고 루한이 힘들 때마다 제가 옆에 있을 거라고. 루한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요? 라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루한이 혼자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서라고. 서류상으로는 아버지 이름이 없을지 몰라도 옆에 있는 어른은 있었으면 좋겠어서라고. 루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니라고. 그럴 자격도 없고 그렇게 부르라는 것도 아니라고. 그냥 루한 옆에 있는 어른. 그 정도면 된다고. 루한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루한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있었습니다. 한참 후 루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그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도 고맙다고. 루한이 있어서.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루한을 구한 게 아니라 루한이 저를 구한 거라는 걸. 루한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도망치며 살았을 거라는 걸. 이제야 저는 멈출 수 있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무렵 일이 터졌습니다. 저는 급한 출장 때문에 일주일간 서울을 비워야 했습니다. 지방의 한 기업이 부도 위기에 처했고 제가 급하게 투입된 겁니다. 루한에게 미리 말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못 올 것 같다고. 돌아오면 연락하겠다고. 루한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조금 어두워진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괜찮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루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 때문이면 어쩔 수 없다고. 자기도 이해한다고. 저는 안심했습니다. 루한이 이제 많이 안정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출장을 떠났습니다. 출장은 예상보다 복잡했습니다. 회사 내부 사정이 꼬여 있었고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하루에 16시간씩 일했습니다. 회의하고 보고서 쓰고 또 회의했습니다. 루한에게 연락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잊었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돌아온 것처럼 저는 다시 숫자와 데이터에만 집중했습니다. 일주일이 열흘이 됐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정을 연장했습니다. 정아에게만 간단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조금 더 늦을 것 같다고. 정아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2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정아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호텔 방에서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정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분노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당장 서울로 오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정아는 대답 대신 말했습니다. 루한이 시설을 나갔다고. 사흘째 연락이 안 된다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직 찾지 못했다고.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왜 진작 연락 안 했냐고 물었습니다. 정아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연락했다고. 이틀 전에 전화했는데 안 받았다고. 문자도 보냈다고. 저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5통 있었습니다. 문자도 3통. 모두 정아였습니다. 회의 중이라 무음으로 해놨던 걸 잊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 갈게요 라고. 정아는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짐을 쌌습니다. 새벽 첫 차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기차 안에서 저는 루한을 떠올렸습니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위험한 건 아닐까? 밥은 먹었을까?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건 아침 7시였습니다. 바로 시설로 갔습니다. 정아는 상담실에 있었습니다. 밤을 샌 것 같았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정아가 말했습니다. 어디 갔었냐고. 왜 연락도 안 받았냐고. 저는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일이 바빴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변명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정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루한이 처음 나간 날이 제가 떠난 지 열흘째 되는 날이었다고. 그날 루한이 물었다고. 도혁은 언제 오냐고. 정아는 곧 온다고 했다고. 하지만 루한은 고개를 저었다고. 안 온다고 했다고. 다른 어른들처럼.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정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밤 루한은 저녁도 안 먹고 방에 들어갔다고. 다음 날 아침 루한은 사라져 있었다고. 짐도 다 두고 그냥 나갔다고. 어디 갔는지 아냐고 물었습니다. 정아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CCTV를 확인했지만 루한은 시설을 나간 후 큰 길로 가서 사라졌다고.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제가 연락을 안 해서. 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정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고했다고. 루한을 실망시키지 말라고. 그 아이는 이미 한 번 버려졌다고. 다시 버려지면 안 된다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혁은 또 그랬다고, 또 떠났다고, 루한이 필요할 때 없었다고.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25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고. 결국 도혁은 변하지 않았다고. 필요할 때만 나타나고, 자기 일이 바쁘면 다 잊는다고. 저는 변명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다고. 일 때문이었다고. 하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변명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그저 말했습니다. 루한을 찾아야 한다고. 어디 있을 것 같냐고. 정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른다고. 루한이 갈 만한 곳을 다 찾아봤지만 없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루한이 어디로 갔을까? 처음 만났던 그 편의점일까? 아니면 전에 있던 시설일까? 문득 떠올랐습니다. 루한이 한 번 말했었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랑 자주 갔던 공원이 있다고. 엄마가 그리울 때면 거기 간다고. 어디냐고 물었더니 강북에 있는 작은 공원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은 기억 안 난다고. 저는 정아에게 말했습니다. 그 공원을 찾아보겠다고. 정아는 어느 공원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루한이 말했던 특징들을 떠올렸습니다. 놀이터가 있고, 연못이 있고, 벤치가 많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정아가 말했습니다. 그런 공원이 몇 개 있다고. 혼자 다 찾기 힘들 거라고. 같이 가겠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강북 지역을 돌았습니다. 하나하나 공원을 찾아다녔습니다. 첫 번째 공원에는 루한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 공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루한을 봤습니다. 연못 옆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패딩을 입고 후드를 뒤집어 쓴 채 꼭 처음 봤던 그날 밤처럼.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정아는 조금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루한은 저를 보고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연못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루한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이 연못을 바라봤습니다. 루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왔네요 라고.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루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른들은 다 똑같아요 라고. 필요할 때만 나타나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루한이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다를 거라고 생각했다고. 아저씨는 진짜 옆에 있어줄 거라고 믿었다고. 하지만 역시 똑같았다고. 중요한 일이 생기면 자기는 뒷전이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루한이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도 그랬다고. 처음엔 자기를 지켜주려고 했지만 결국 지쳐서 죽었다고. 친척들도 처음엔 착한 척했지만 결국 귀찮아서 내쫓았다고. 시설 선생님들도 처음엔 잘해줬지만 문제 일으키니까 포기했다고. 그래서 혼자 있는 게 낫다고. 어차피 버려질 거면 처음부터 기대 안 하는 게 낫다고. 저는 루한의 목소리가 떨리는 걸 들었습니다. 울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변명해야 할지, 사과해야 할지. 하지만 결국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필요할 때 없던 어른이다, 라고. 루한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변명 안 할게. 일이 바빴다는 말도 안 할게. 그건 핑계니까. 진짜 이유는 내가 또 예전처럼 도망친 거야. 일에 빠져서 루한 생각을 안 한 거야. 루한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겁쟁이야. 25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책임지는 게 무서워. 누군가를 실망시킬까봐 무서워. 그래서 도망쳐. 하지만 이번엔 도망치고 싶지 않아. 루한을 실망시켰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아. 루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줄 수 있을까? 이번엔 진짜 옆에 있을게. 약속할게. 루한은 한참을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물었습니다. 또 거짓말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이번엔 진짜라고. 루한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믿을 수 없으면 시험해봐. 내가 다시 도망치는지, 내가 정말 옆에 있는지 확인해봐. 나는 기다릴게. 루한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연못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루한 옆에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정아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루한에게 말했습니다. 시설로 돌아가자고. 다들 걱정하고 있다고. 루한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어났습니다. 루한은 정아를 따라갔습니다. 저도 뒤따랐습니다. 차에 타서 시설로 가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루한은 창밖을 보고 있었고, 정아는 운전에 집중했고, 저는 뒷좌석에서 루한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시설에 도착했을 때 루한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내일도 와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온다고. 루한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정아만 남았습니다. 정아가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분노, 실망, 그리고 어쩌면 조금의 안도. 정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솔직했다고. 변명 안 했다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루하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본다고.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정아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다시 루한을 실망시키면 그땐 진짜 끝이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아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시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차에 남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루한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실망한 눈빛, 지친 목소리, 어른들은 다 똑같다던 그 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바꾸겠다고. 일보다 루한을 먼저 생각하겠다고. 도망치지 않겠다고. 그리고 정아에게도 제가 변했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시설에 갔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 점심시간, 저녁 퇴근 후 짧게라도 들러서 루한 얼굴을 봤습니다. 루한은 처음엔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출장이 들어왔을 때 저는 거절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놀랐습니다. 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은 안 된다고만 했습니다. 루한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진짜 안 떠나는 거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안 떠나. 루한이 다시 물었습니다. 약속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해. 루한은 처음으로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제가 해야 할 일이구나. 이게 책임이구나. 그리고 이게 사랑이구나.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시설에 갔습니다. 루한은 점점 안정됐습니다. 학교에서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친구도 생겼습니다. 밥도 잘 먹었고 밤에도 잘 잤습니다. 어느 날 루한이 말했습니다. 고등학교에 가고 싶다고. 공부를 해보고 싶다고. 저는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학원도 보내줄 수 있다고. 루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할 수 있다고. 그냥 옆에만 있어달라고.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루한을 처음 만난 지 6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정아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상담실이 아닌 시설 밖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약간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정아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아는 커피잔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저는 정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루한, 많이 좋아졌다고. 도혁 덕분이라고. 고맙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정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루한이 요즘 꿈이 생겼다고.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고. 자기처럼 힘든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루한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아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도혁한테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정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 당신 아이일지도 몰라요.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정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루한의 생년월일을 확인했다고. 계산해보니 저희가 헤어진 시기와 맞아떨어진다고. 루한의 어머니 이름도 알아봤다고. 이지현. 제가 아는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는 이름이라고. 정아가 말했습니다. 그럼 아닐 수도 있다고. 하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나이가 맞고 아버지 이름이 없다는 것도 맞고.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정아가 물었습니다. 확인해보고 싶냐고. DNA 검사를 하면 알 수 있다고.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만약 루한이 제 아들이라면, 만약 25년 전 정아가 아니라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라면, 제가 몰랐던, 제가 버린 또 다른 아이라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루한이 제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인 안 해도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아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지금 중요한 건 루한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어른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제가 DNA 검사를 해서 루한이 제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그때 제 마음이 변할까봐 무서워요. 혈연이 아니니까 책임이 없다고 생각할까봐. 그래서 확인 안 할래요. 그냥 지금처럼 루한 옆에 있는 어른으로 남을래요. 정아는 제 눈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진심이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심이에요. 지금 제가 떠나면 루한한테는 또 하나의 어른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워요. 정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정아가 작게 말했습니다. 도혁, 정말 변했구나. 저는 대답 대신 미소 지었습니다. 정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25년 전의 도혁이라면 절대 그렇게 말 못했을 거라고. 책임부터 회피했을 거라고.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아 덕분이에요. 그리고 루한 덕분이에요. 그 아이가 없었으면 저는 평생 도망치며 살았을 거예요. 정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정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도 사과할 게 있다고. 도혁한테 너무 가혹했던 것 같다고. 25년 전 일을 계속 들먹이고 도혁이 변한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제가 잘못했으니까. 정아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루한을 포기하지 않아서.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더 고맙다고. 정아가 루한을 받아줘서. 그리고 저한테 기회를 줘서.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 안은 고요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볕이 따스하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정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아를 봤습니다. 정아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25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어요. 우리는 너무 많이 변했어요. 하지만 친구로는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루한을 함께 돌보는 어른으로. 정아가 작게 웃었습니다.
쓸쓸하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그것도 좋다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정아의 관계가 조금 변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루한을 함께 돌보는 동료였습니다. 루한의 미래를 함께 걱정하는 어른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루한이 물었습니다. 아저씨랑 정아 선생님 사귀는 거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라고. 우리는 그냥 친구라고. 루한을 응원하는 사람들이라고. 루한이 말했습니다. 그럼 다행이라고. 만약 사귀면 자기가 끼어 있는 것 같아서 불편할 것 같다고. 저는 루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걱정 말라고. 우리의 중심은 루한이라고. 루한이 활짝 웃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루한은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성적도 괜찮았고 친구들도 많아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주 루한을 만났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같이 도서관에 가서 공부했고 방학 때는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정아도 함께 했습니다. 셋이서 영화도 보고 밥도 먹었습니다. 어색했던 처음과 달리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루한이 18이 되던 해 성인이 되는 날 저는 루한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통장이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루한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루한이 대학 가면 쓰라고. 아니면 하고 싶은 일 있으면 쓰라고. 루한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너무 많다고. 받을 수 없다고. 저는 루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받으라고. 이건 빚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그리고 나중에 루한이 사회복지사가 되면 다른 아이들한테 똑같이 해주면 된다고. 루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다고. 그날 저녁 셋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루한은 신이 나서 미래 계획을 말했습니다. 대학 가서 사회복지학 전공하고 졸업하면 보호시설에서 일하고 싶다고. 정아처럼 되고 싶다고. 정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루한은 저보다 더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될 거라고. 루한이 물었습니다. 왜요? 정아가 대답했습니다. 루한은 힘든 걸 겪었으니까. 그 아픔을 아니까. 그래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루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도혁 아저씨가 되고 싶어요. 포기하지 않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넌 이미 훌륭한 사람이야. 앞으로도 그럴 거고. 루한이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아가 저를 불렀습니다. 고맙다고 정아가 말했습니다. 루한을 여기까지 데려와 줘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야말로 고맙다고. 정아가 루한을 받아줘서. 그리고 저한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줘서. 정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잘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요. 루한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으니까. 정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밤의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25년 전 제가 떠났던 그 밤을, 정아를 버렸던 그날을, 도망쳤던 제 모습을, 그리고 지금의 저를. 저는 변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옆에 있습니다. 책임집니다. 그리고 그건 루한 덕분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구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혼잣말로. 고마워, 루한아. 내가 있어서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 그리고 미안해, 정아.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하려고 해. 창밖의 달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죄책감이 아닌 책임감이, 두려움이 아닌 확신이.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는 이제야 어른이 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루한에게 전화했습니다. 저녁 같이 먹자고. 루한이 물었습니다.
무슨 날이냐고.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냥 보고 싶어서. 루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았다고. 정아 선생님도 부를까요?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었습니다. 피로 이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선택으로 이어진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소중한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우리 셋은 작은 식당에 모였습니다. 루하는 학교 얘기를 했고, 정아는 시설 아이들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그저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적인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제가 평생 찾던 것이라는 걸, 이게 제가 25년 전에 놓쳤던 것이라는 걸, 그리고 이제 다시 찾았다는 걸.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거리는 어두웠지만 가로등이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루한이 중간에서 저와 정아 사이를 걸었습니다. 문득 루한이 말했습니다. 행복해요라고. 저는 루한을 봤습니다. 정아도 루한을 봤습니다. 루한이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인 게 편한 줄 알았어요. 아무도 필요 없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혼자인 게 아니라 함께 있는 게 더 좋다는 걸. 아저씨랑 선생님이 있어서 저는 이제 무섭지 않아요. 미래도 두렵지 않아요. 저는 루한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정아도 루한의 다른 쪽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께 걸었습니다. 어둠 속을 빛을 향해.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함께 걸어갈 것이라는 것을.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지키며. 그렇게 우리의 봄은 계속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그중 어떤 선택은 그 순간엔 어쩔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평생 마음에 남기도 하죠. 오늘 이야기 속 남자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끝내 남지 못했던 어른은 아니었는지 조용히 돌아보게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아직 할 수 있는 선택은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오늘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기억이나 지금도 마음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댓글로 조용히 남겨주세요. 누군가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